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을 통해서 답정너 만나보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되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네, 저도 매일 김성회 보좌관님 방송하시는 거 계속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참 반갑고 영광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용민 PD랑 할 때보다 훨씬 더 알찬 방송이 될 것 같은 기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실망하시면 안 되는데. 일단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3인으로 당대표가 압축이 됐고, 그 압축된 당대표들이 첫 일정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특히나 이런 선거 국면에선 그 후보가 내는 메시지, 그러니까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사실은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후보의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의 몸은 하나라서 본인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아주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면 전국 17개 시도당의 대의원들, 권리당원들, 그리고 일반 당원들 이런 분들에게 다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또 전라도를 갈 건지 경상도를 갈 건지 몸뚱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날 어디를 갔는지, 그리고 처음 일정을 무엇을 소화했는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 있구나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에 일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냐 하면, 일정 하나를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이제 경우에는 홍보 일을 했었는데, 그때 대통령 후보님 1시간 동안 스튜디오 촬영을 하려고 그 시간을 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일정 회의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서울까지는 도저히 올라올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촬영팀을 다 데리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청주로 내려가서 돌사진 전문 스튜디오에다가 세트를 다 차려놓고 딱 1시간을 빼서 사진을 촬영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비해선 당대표가 조금 덜 타이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일정을 잡는지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이 이걸 중요시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말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서비스를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치인의 말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앉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일정은 본인의 몸뚱아리가 하나라는 점을 잘 보시면 아, 이 사람이 처음에 일정을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 이게 이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각 후보들이 비단 이번 당대표 선거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선거에서 후보들이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3명의 후보들이 이번 주말에 어떤 일정을 지냈는지 한번 한 분씩 짚어주시죠. 먼저 송영길 후보부터 들어볼까요? 네. 송영길 후보는 일단 두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젊죠. 네. 아주 젊음을 강조를 할 수 있고 젊은 피라는 명칭으로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DJ 묘역 참배로 공식 선거운동을 돌입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라는 것이 또 이 안에 가진 의미가 크죠. 네. 민주당이라고 하면 정통적으로는 호남세가 강하고 그것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호남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젠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40대 때 박정희 후보하고 대통령 선거를 붙였을 때 처음엔 사실 호남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에게 졌었거든요. 네네. 그 이후로 호남의 인구가 적고 영남의 인구가 많은 점 등등으로 해서 정권이 인위적인 지역 감정을 불어넣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됐고 어쨌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이 한때는 호남세가 아주 절대 다수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YS가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정당과 함께 합쳐서 민자당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호남이 고립이 됐고, 근데 또 그런 시절에도 YS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던, 예를 들면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영남 그룹들이 또 같이 민주당에 합세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각각 영남과 호남의 상징이었는데, 호남 출신인 송영길 후보는 역시나 DJ 묘역을 참배로 해서 공직선거운동을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의 강점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젊은 피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 연식이 좀 되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던 시절에 호남 위주로 되어 있는 이 정치 구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1995년에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면서부터 그때 소위 이제 젊은 피 수혈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뭐 그 명칭 자체를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젊은 피 수혈이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셈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수혈됐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86그룹이라고 불리우는 당시 95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민주화운동에 격렬하게 참여했던 학생운동권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작업이 95년에서 99년까지 있었거든요. 네네. 그 과정을 통해서 전대협 의장이었던 이인영 의원, 또 뭐 국회의원이 되진 못했습니다만 전대협의 전신 삼민투 의장이었던 허인회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영입이 됐고, 뭐 김민석 씨도 그렇고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그 무렵에 대학에서 총학생회장 출신이거나 혹은 하여튼 이래저래 이름을 날리던 제야 인사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선거하기 좋은 것들을 이 386들에게 다 줘버립니다. 예를 들면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구로에 이인영 의원을 공천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그보다는 좀 이른 1992년이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학생운동 세력의 일환이었던 신계련 의원을 성북을에다 또 공천을 하고, 또 강북의 오영식 의원을 공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민들이 많이 살고 호남 사람들이 많은 지역, 즉 민주당이 선거하기 유리했던 지역에는 당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청년층을 엄청나게 배치를 했어요. 결국은 뭐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도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투자가 성공을 거뒀고 지금의 86그룹들이 자리 잡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86그룹들이 이미 5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50대 뭐 많은 사람도 50대 후반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아직도 86그룹이 젊은 그룹으로 남아있다는 것. 이 이후의 세대들이 사실 민주당으로 제대로 유입이 되거나 리더 그룹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었고, 그 책임자로서 386 세대가 또 지목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본인들까지는 작업을 했고 지금까지도 세대 교체를 하자라고 20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천국이 빚어진 거죠. 지금 와서 세대 교체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때 386처럼 영입됐던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네. 현실 정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 그룹들이 뭐 등장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86그룹이 아직도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막내이기도 하고 리더이기도 한 점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송영길 의원이 20대, 30대들께 젊은 피를 수혈하겠다는 얘기를 DJ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후에 했다는 것, 이것은 뭐 그것이 가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인 이후의 세대들을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네. 저는 20, 30대를 많이 받아들이고 키워내는 것은 되게 필요한 작업인데 좀 늦지 않았나. 386들이 진작 이런 일들을 좀 해주셨어야 했는데 시기상으로 늦긴 했지만 어쨌든 첫 메시지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30대 국회의원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0대, 30대 에너지를 키워내서 청년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송영길 후보의 이런 바람,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뭐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본인이 이제 자치단체장 경험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잘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일정을 소화한 것이
일단 오늘 이제 송영길 후보에게서 보이는 좀 그런 특이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그러면 주말 일정 어떻게 소화하셨나요? 예, 뭐 김진표 의원은 요즘 한창 지역위원회 개편대회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이제 개편대회 방문하는 것을 했고 공식적인 첫 일정으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소방수가 되겠다라는 각오로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본인의 강점을 부각을 시켰죠. 뭐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경제 전문가로는 정말 손에 꼽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김진표 후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청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하게 당대표로서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또 작년 국정기획자문위원장까지 맡아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계획 5년을 설계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제가 뭐 청취자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경제 위기,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난 수년간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라는 게 갑자기 주사 한 방 맞는다고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질 개선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병원 가보신 분들도 알고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처음에 사실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진전은 없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딱히 눈앞에서 보이는 건 없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자꾸 불만이 쌓여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의 경제 정책의 문제가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지난 1년 동안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던 보수 세력들, 적폐 세력들 또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들이 이번 기회를 강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인데 왜 해결이 되지 않았냐. 수술하는 도중에 수술대에 뛰어들어서 왜 완치가 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형국인 건데 그런 데 대한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고 경제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김진표 후보는 본인이 이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본인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 열풍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금융권도 기득권을 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터넷 은행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런 방향으로 해서 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경제 문제 해결을 같이 해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야당은 경제를 살리는 전략적 협치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아직은 계획은 없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역시나 대화를 통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그래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이제 김진표 후보가 이번에 내놓은 본인의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김진표 후보가 사실은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텐데 특히 이제 소규모의 그룹 토크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오랜 동안 경제 관료로서의 쌓여있는 내공도 있고 그리고 또 워낙 이렇게 말도 잘 하는 편이라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복시키는 데는 대단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도 야당과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장점들, 경제 전문가로서의 식견, 그리고 설득의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전략적 협치를 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 뭐 그런 점에서 또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후보 일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 소화했나요? 이해찬 후보는 첫 일정으로 봉화에 내려갔었습니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하고 내려가진 않았고 봉화에 내려가서 노 대통령님 참배하는 것을 첫 일정으로 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본인 인스타그램하고 이제 페이스북 이런 데는 글들이 올라왔던데 경남도지사인 김경수 지사가 같이 와서 막국수를 한 그릇 먹고 간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을 가지고 뭐 이해찬 후보를 김경수 지사가 지지했니 말았니 또 이런 논쟁이 벌어지던데 네. 사실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과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와도 그렇고 이번 선거를 떠나서도 뭐 식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일이 있으면 참배하러 내려가고 그런 길에 또 그러면 권영숙 여사가 직접 맞이해주고 김경수 지사가 와서
와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어울리는 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용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볼 필요는 없다. 뭐 저렇게 한번 만났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선언했다라고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은 역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송영길 의원은 첫 일정을 DJ 묘역을 참배를 했고 이해찬 후보는 첫 일정으로 봉화를 갔다 왔다. 이것이 이제 본인들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첫 일정을 소화했는데 사실 거기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었어서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1시간 넘게 기자들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큰 형식 없이 계속 주고받는 식으로 아주 자유로운 토론의 형태로 진행이 됐고 가장 뭐 눈에 띄는 키워드는 역시 20년 정도는 집권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20년 집권 플랜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20년 동안은 정권을 잡고 이게 나라의 뿌리를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보면 이제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3인당도 4년간 텀으로 해서 4텀, 한 16년씩은 다 집권을 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의 뿌리를 내리려면 20년 정도는 집권을 하는 계획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사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이제 보수 세력이나 이런 데 좀 뭐 기사에 붙은 댓글들 이런 거 보니까 저주에 가까운 언사를 퍼붓는 댓글도 많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20년을 하면 뭐 나라가 망하니 뭐니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김진표 후보, 송영길 후보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보는데, 전 이런 장기 집권 플랜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를 저희가 똑똑히 목도한 이상은 뭐 이게 한번 정신 차리고 무릎 꿇는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 그것은 민주당이 본인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실력에 더 실력을 보태고, 지금 이해찬 후보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민주연구원을 더 강화를 하고, 연수원들도 키워서 당원들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반복 이데올로기가 발디딜 틈이 없이 만들면 충분히 20년 집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 건데요. 네. 누가 당대표가 되던 이해찬 후보의 20년 집권 플랜 좀 같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라는 사명감을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뷰 말미에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게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소임이라는 말을 했다는 점, 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것으로 본인의 정치 역할을 마무리하겠다는 선언으로 저는 읽었고요.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당대표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버럭 이해찬, 뭐 까칠 이해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하튼 이해찬 후보는 20년 동안의 집권을 위해서 다음번 총선에서의 공천을 좀 개혁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본인의 정치적 소임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20년의 집권 계획을 함께 만드는 일은 좀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김성애 보좌관님, 후보의 첫 일정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 대표 경선 일정 어떻게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움직인지를 좀 지켜보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8월 3일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금토일 각 시도당의 당 개편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모든 후보들이 와서 연설도 하고 각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 후보가 각자의 색깔을 더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또 중간중간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애 부장관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